9년 동안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던 유진은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나간 채 도망치다가 결국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의 영혼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지만 옆에 슬라임이 나타나자 숲속 깊숙이 안내하기 시작했고 유진은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수많은 마법책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오두막에 도착했죠. 그 중에는 신성한 파괴의 마법서도 있었는데 유지가 발밑에 수많은 슬라임들이 모여드는 것을 발견하자 신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모든 슬라임들을 그의 정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슬라임들은 곧바로 방 안을 뛰어다니며 신비로운 마법서들을 찾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수천 가지의 기술을 얻었고 그들의 눈을 통해 현자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슬라임들은 그를 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그들의 세계에 대해 배우려 했지만 마나 수치를 측정하던 신성 구체를 파괴했습니다. 화염 마법의 위력을 시험하는 동안에도 강사는 그가 주문을 외우지 않고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자신의 못생긴 엉덩이에게 주문을 잊었다고 사과하며 파이어볼이라는 말을 한 후 바위를 소멸시켰습니다. 모험가 길드로 가던 중 매혹적인 드라이어드가 그에게 도움을 간청하며 숲속의 용버섯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버섯을 원하는 이유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슬라임들은 숲속의 모든 버섯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그러니까 포션을 만들 재료를 모두 모으자 드라이어드 꽃밭을 소환하며 남은 무쓸모한 인생을 그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슬라임을 이용해 숲을 정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유진은 자신을 죽이려는 고블린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라임들을 소환하여 고블린을 날려버리고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악마의 돌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모험가 길드로 돌아온 후 접수원은 그가 퀘스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냥꾼들은 약한 조련사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빛나는 똥 같은 놈이.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슬라임에게 모든 드라이아드 꽃을 풀라고 명령했고 길드장이 2년치 꽃을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하자 정찰병이 괴물들이 숲을 침략하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그가 전날 밤 발사한 슬라임은 수천 마리에 고블린들이 유지의 이름을 반복하며 길드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에길은 모든 사냥꾼들에게 마을을 비우라고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고 유진은 모두를 구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슬라임 목구멍에서 거대한 용의 뼈를 꺼내면서 그 잔해를 이용해 와이번의 불꽃을 재현하여 고블린 군대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사들은 쓸모없는 슬라임 조련사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털 많은 놈은 자신의 슬라임의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에길에게 유지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하며 그의 지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드의 경계를 확보하기 시작하자 유지는 건물 꼭대기로 갔고 사냥꾼들이 궁수들이 쏘도록 공중 수류탄을 던지자 칼날의 폭풍이 들판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계속 나타났고 유지는 거대한 뼈를 자신의 슬라임의 목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가 그 힘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세이지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기술을 분석하여 마을을 구하고 모든 고블린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어드는 숲속에서 마법석을 든 수수께끼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슬라임들에게 잘 지내라고 말하자 불쌍한 멍청이들은 그가 자신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길드 직원이 유지에게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때 유지는 차원의 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슬라임들이 그 남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슬라임들이 그 남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마법사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마나를 전이시켰고 동시에 돌의 마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벽을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에 걸려 그 남자는 자신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동시에 똥 묻은 스태미나는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자신의 슬라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의 마법을 전이시켜 고블린들을 불태울 화염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이미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유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파멸의 지옥불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을까지도 쓸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본 후 그는 폭발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방벽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릴리가 그를 놀랍다고 생각하자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전선에서 사냥꾼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슬라임들에게 마을 주변에 경계선을 형성하라고 명령하자 드라이어드는 자신의 차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슬라임들은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고블린 하나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애길이 그것을 베려고 하자 해리의 똥칠갑들은 짐승을 밀어내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죽기 직전 전설의 펜리르가 고블린 왕을 물었다. 그리고 사냥꾼들을 마을로 끌고 갔다. 그 순간 유진은 마을 전체에 결계를 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도 규모의 신급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모험가들은 유지가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마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몸이 산산조각 났을 테니까. 하지만 릴리는 그의 몸이 산산조각 나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일부 고블린들은 폭발해서 살아남았다. 유지는 마력 과소모로 기력이 다하여 거의 쓰러질 뻔했고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라임들에게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어막을 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멸망의 지옥불을 발동했습니다. 남은 고블린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들판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마법을 사용한 후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리리와 함께 모든 슬라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험가들은 마법석 등불을 찾았고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지가 리리가 건넨 액체를 마시자 그녀는 자신이 모든 모험가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면서 그가 잘 자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과거 삶은 고통과 착취로 가득해 착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뻤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밤에 숲을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랜턴을 조사하기 위해 슬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장이 중앙도시의 멸망이 곧 올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지는 그곳이 다음 목적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은 세계의 수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용이 그의 기운을 감지했고 3명의 남자가 푸른 달의 유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였다. 도시 안에서 모든 슬라임들은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그로 인해 그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브타는 그 도살장을 보았다. 그래서 유지는 슬라임들을 먹이기 위해 그의 가게 전체를 사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길드에 들어갔고 록산느가 젠장 잘못된 방송이야. 루비는 슬라임 조련사는 너무 약해서 길드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 바로 그를 받아들였지. 그것은 얻기 가장 어려운 능력이었거든. 바로 그때 드라큘라처럼 생긴 남자가 중독과 싸우면서 그에게 파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 그리고 티나는 리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지. 그가 자신의 창보다 더 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거든. 하지만 유지는 이번이 파티에 참여하는 첫 경험이라고 밝혔어. 하지만 리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는 그의 괴물 추적 기술이 그들의 목숨을 구할 거예요. 결국 그는 블라디미르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파티원들이 모두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유지는 동료들이 예전에 다투던 방식을 떠올렸고 그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어요. 함께 숲을 걸으며 그는 지구용의 은신처를 찾는 그들의 계획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의 파티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블라디미르가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4마리의 늑대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가 왜 늑대들을 피하지 않고 그쪽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유지는 위에 5번째 늑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가 마법을 쓰려 하자 블라디미르가 짐승을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늑대들의 공격을 피하며 칼로 베어 넘어뜨리는 동안 유지는 블라디미르가 왜 늑대들을 일부러 살려두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죽은 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말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유진은 그들이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길을 벗어나는 것이 산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야간 경계를 서겠다며 먼저 자도록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유지의 슬라임들이 블라디미르가 자신의 교대 시간에 도망쳤다고 알렸습니다. 티나와 리사도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계속 달리던 중 자신을 감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펠리르는 자신이 들켰는지 궁금해했지만 티나와 리사가 나무 뒤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티나는 그가 야간 근무를 자처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유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티나는 그가 조련사로서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칼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풀이 움직이자마자 블라디미르는 유지의 슬라임 중 하나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수풀이 움직이자마자 블라디미르는 유지의 슬라임 중 하나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파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칼날이 비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브다는 간신히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에게 무적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여자아이들이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들을 피해갔습니다. 그가 전날 세 남자가 모였던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메라세 장로가 블라디미르가 무엇을 모았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이 목표물과 함께 2명의 귀중한 여자아이들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블린 무리에게 죽었다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파티들을 치를 때처럼. 하지만 그는 이미 여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메라세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을 움켜쥐었다. 쓸모없는 희생자에게 희생의 밤이 왔다고 말하면서 두 여자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함정 중 하나에 걸리자 블라디미르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끝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함정 하나가 작동했다. 장로는 거대한 괴물이 그들의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괴물은 유지의 정신병동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중급 마법을 찾았고 슬라임들에게 위치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들이 유지의 슬라임들을 보자 그는 원거리 냉기 폭발을 슬라임들에게 전이시켰습니다. 얼음 기둥돔이 그들의 은신처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치운 후에 리사는 그가 마법을 건 사람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들에게 미쳐 날뛰는 얼음용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마법을 쓸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때 보라색 안개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려던 참에 유지는 자신이 정찰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라임을 하늘로 날려보내 숲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 쓸모없는 바보가 좋은 장소를 찾자 티나와 리사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슬라임들이 난로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쓸모없는 년들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장로의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푸른 달의 희생의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 다음날 그들은 계속해서 지룡을 찾았습니다. 유지는 평범해 보이기 위해 자신의 진짜 힘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법 제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마법을 시험하기 위해 늑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라임들이 앞의 모든 몬스터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숲을 파괴했습니다. 하늘의 파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유지는 그 짐승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로 뒤에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펜리르와 그의 슬라임들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 지역의 모든 몬스터들을 쓸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소녀들은 유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강력한 슬라임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대지룡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유진은 그 괴물이 이제껏 땅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위 뒤에 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괴물이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라임은 용에게 돌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용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마리의 슬라임이 용에게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비늘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마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이 소녀들에게 돌을 던지자 그의 슬라임들이 더 작은 돌들을 발사해 가로막았습니다. 용이 화가 나자 그것이 그에게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깔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라임들을 이용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용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에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솟구쳐 나올 때까지 유지가 발광 마법을 시전하자 그 앞에 드래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파멸의 지옥불을 풀었다. 불꽃 속에서 드래곤을 태우며 그의 두개골만 남았다. 그날 저녁 길드에 도착했을 때 루비는 그들이 돼지 드래곤을 처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슬라임이 두개골을 토해냈다. 그들의 보상으로 그녀는 그들에게 금화 10,000개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장은 유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켄은 예언대로 푸른 용이 나타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전생에도 이런 회의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켄은 그에게 싸운 지룡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사진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용의 형상을 종기에 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전설의 책을 공개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용은 이전에 단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 아래 3일 만에 자랐습니다. 대륙 전체를 멸망시키기 전에 켄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궁금해하자 사제는 신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의 힘을 가진 자에게 30년 전에 일식이 있던 날에 수도의 대성당에서 영영 소환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30년 후의 미래에서 영웅을 소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제는 의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있었던 지 꼭 30년 만에 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이 유지에게 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사흘 안에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켄은 다음날 용을 공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구내식당에서 유지는 못생긴 사제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아이 보듯 쳐다보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늦게 그 사제는 자신을 스테일 코도마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가져온 고대 단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유지에게 건네주면서 시스템은 그것이 캐시에 부서지지 않는 단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법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사제는 그것을 유지에게 선물로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유지는 어떻게 용과 싸울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슬라임은 그것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더 강해질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사가 자신의 마법이 특이하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자신의 마법이 약하다는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강사는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용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그는 절멸의 지옥불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이 쏘아올린 불꽃이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가 나자 숲 전체를 향해 폭발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절벽까지 파괴했어요. 모든 게 끝났을 때, 모든 게 끝났을 때 유지는 다치지 않았어요. 방패에 보호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그는 용이 숲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지는 단검을 꺼내냈어요. 자신의 유일한 기회는 용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멸망의 지옥불을 칼날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그는 부하들과 함께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불을 뿜자 그는 방패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타지 않고 착지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격하기 시작하자 짐승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쪽으로 슬라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막기 위해 장벽을 활성화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그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프 부스트 주문을 활성화하자 그는 용을 향해 점점 더 높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그를 없애려 하자 유지는 불덩이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멸망의 지옥불을 그 몸에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땅에 부딪히게 만들면서 그가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것은 꼬리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를 바위 속으로 처박히게 만들면서 다행히도 그는 방패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MP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용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강력한 일격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유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방패를 걸었어요. 용이 에너지 빔을 뿜어내자 유지는 어떻게 하면 용을 지상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곧 자신의 방패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그는 신의 일격 능력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용에게 엄청 먹고 엄청나네 손마에다 복체리치 바르워츠 더멈 대더원 탁스 니랭스 Yes. 땅에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늑대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가 목을 찌르자 그는 죽음의 지옥불로 그것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머리를 쪼갰습니다. 붉은 세포로 폭발하게 만들면서 메아드는 고도보도 파미엘이 만들면서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용을 제거했으니 유지는 마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켄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에게 보라색 하늘이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용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식당에서 티나는 유지에게 그들이 용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국가 영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녀의 말을 듣고 유지는 그들이 쓸모없는 약골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숲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리사는 그가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유지는 자신이 이 쓸모없는 폐허를 떠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리사는 그에게 리카르도로 가라고 제안했어요. 숲서쪽에 있는 마을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다 판다고 말하면서요. 이 쓸모없는 쓰레기 마을과는 달리 그날 저녁 유지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혼자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슬라임들을 남겨 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숲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드라이어드가 시스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즉시 소환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그녀는 특별한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이 죽은 자리에 그리고 특별한 물약을 만드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나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빨간 버섯으로 현자의 물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란 버섯으로 만화 회복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다마이 맘씨 있다고 했습니다. 유지는 파란 버섯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드라이어드는 그것이 마법 능력을 되살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약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섯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너무 많은 마법 능력을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로 남은 버섯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유지는 자신의 장벽 마법으로 증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끓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드라이어드는 그들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처음 환생한 후에 그는 나무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으로 그녀를 소생시켰습니다. 자신의 마법의 일부를 그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이 마법의 돌에 의해 빨려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숲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진은 해제의 저주를 발동했어요. 그리고 돌을 바위로 만들었죠. 바로 그때 괴물들이 그 안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반마법 장벽을 발동했죠. 그리고 엄청난 지옥불을 풀어놓았어요. 순식간에 태워 없앨 때까지요. 그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드라이어드는 나무 뿌리에서 여러 드라이어드 꽃들을 소환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그에게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진은 그 약이 마법석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드라이어드는 그것들이 용의 은총과 융합되었다고 밝혔어요. 죽은 용의 자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의 힘이죠. 이 특별한 힘으로 버섯이 자라나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용의 은총은 선과 악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모든 종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몬스터라도 소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슬라임들이 물을 정화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드라이어드는 그것을 약에 섞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어요. 마침내 성공해서 기뻤어요. 그녀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 약물이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몇 분 후에 그녀는 그에게 세이지 포션과 마나 회복제를 몇 개 주었어요. 그가 요청한 대로요. 숲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유진은 안개가 길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늑대는 인간들이 근처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냄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오래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리카르도의 마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유지가 주위를 둘러보려고 하자 그는 험악한 얼굴을 한 마을 사람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름 끼치는 미소가 그들의 오두막만큼이나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우두머리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유진은 우연이었다고 말했다. 그를 식사에 초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여정을 위해 배불리 먹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지가 역겨운 음식을 발견하자 그는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음식이 아마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두머리는 그가 마을에 들어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유진은 리카르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길을 잃기 전에 바로 그때 그는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무시무시한 마을 사람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마을 족장이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어 놀랐다고 말하려 할 때 유진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름 끼치고 역겨운 얼굴들에 질려서 숲을 계속 지나가면서 유진은 곧 리카르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나오자 그들은 눈보라 속에 자신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추위 속을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따뜻함을 위해 단열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들은 마침내 리카르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에게 며칠 전부터 갑자기 눈보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음식을 구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그는 식당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까지 얼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한 곳에 도착했을 때 여주인은 그들에게 문을 닫아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따뜻하게 지내는데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음식이 분명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장작분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녀의 우울한 말을 무시했습니다. 벌써 음식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뗄나무를 만들려고요. 도끼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단 한 번의 배기로 나무 12그루를 잘랐습니다. 몇 분 만에 이미 장작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 습기 흡수 스킬을 발동시키자 슬라임들이 모든 장작을 말릴 때까지 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희망 없는 뚱보들처럼 그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릴리는 그의 그것이 왜 그렇게 작은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간 이유가 자기 못생긴 얼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요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요리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쯤 그는 장작이 너무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리하려고 하면 식당 전체가 불에 타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유진은 슬라임 보습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난로에 불을 지피자 유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유지가 들어본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슬라임에게 남은 나무 토막들을 토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슬라임은 그것들을 큰 더미로 토해냈습니다. 유지가 슬라임 보습을 그 순간 슬라임들이 통나무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족장은 그의 힘든 노고에 대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구운 스테이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유지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는 음식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그에게 이 요리가 최고의 요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에 들떠서 유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음식을 맛보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그에게 장작을 다 쓸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집을 들 장작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 유지는 이것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와는 달리 자신은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나무보다 더 큰 나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맹세하며 그는 모험가 길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의 현상 수배 목록에 장작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그 쉬운 일을 맡겠다고 맡겠다고 지대나자 여주인은 그에게 지시를 위해 장작 반장을 만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장작 강사인 보드카 그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그를 환영했다. 매일 5톤의 뗄나무를 배달하는 마을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5톤의 뗄나무를 마을에 배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이죠. 그 마을만 눈폭풍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온 이전 마을은 항상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는 분명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드카가 너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유지는 한번 베어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잘랐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나무를 장작으로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 올렸어요. 바로 그때 그의 슬라임들이 그것들을 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드카는 유지가 틀림없이 외계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유지는 장작더미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마구 베기 시작했어요. 숲의 거의 모든 나무를 베어서 더 많은 통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상적인 작업 덕분에 그는 길드로부터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심지어 편안한 방에서 밤을 보냈죠. 다음날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맛에 그는 열반에 이르렀어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셰프는 그것이 자기 최고 요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그들의 최고 요리에 사용된 리시아 허브가 괴물들에게 먹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괴물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유지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든 괴물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숲에서 짐승들을 정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라임들이 괴물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지가 마법을 발동했습니다. 짐승을 순식간에 불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신비로운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기로 결정했을 때 드라이어드는 그 안에서 마법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지가 돌에 손을 대자 그것이 그의 마법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드래곤의 은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마법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마법 드라이어드는 그 돌이 그 지역의 모든 마법을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지는 마법의 소실이 분명 눈보라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유지는 그 돌에 반마법 장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몰아냈습니다. 순식간에 돌로 만들면서 몇 시간 만에 그는 숲 주변에 있는 100개가 넘는 마법의 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지역들을 표시했습니다. 숲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때처럼 그는 거대한 나무들이 고의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마 비밀 통로를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드라이어드에게 물러날 것을 명령하면서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 작정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리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숲 전체에 자신의 파멸의 지옥불을 풀어놓았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모든 나무들을 태우면서 그래서 구멍의 중앙에 그들은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반드시 지하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유지가 입구를 파괴하면서 그들은 비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대한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공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받은 기계들을 발견하면서 그는 마법석이 여기서 만들어졌을까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2명의 패배자들이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왔다. 기계들이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숲속 폭발로 파괴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둘러 우두머리에게 알리러 갔다. 유지가 통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슬라임들에게 몬스터 스텔스 마법을 걸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계속 나아갔다. 그가 숲으로 돌아오자 슬라임들이 그 남자들을 찾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가로질러 뛰어넘으며 막다른 길에 도착할 때까지. 바로 그때 그들은 2개의 레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아마 동시에 당겨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임들이 레버를 누르자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장의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유진은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낡고 무서운 마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슬라임들이 수상한 남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쓸모없는 놈들이 마을 사람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에서 마법석을 만들도록 하려고 두목인 하비에르가 그들의 저주 우물이 이미 폭발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들의 저주 우물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석이 추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망가진 채로 그는 그들이 모든 마법석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즉시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한 남자가 그들이 숲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비에르는 계획이 이미 틀어졌으니 목격자들은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을은 은신처로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나가자 유진은 슬라임들에게 마을을 포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잡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은 마을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흉내쟁이 일루미나티들만 남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슬라임들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동안 유지가 그들에게 책을 모두 읽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픈 해충처럼 책을 개걸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동시에 숲속에서는 유지는 악당 집단의 쓸모없는 2명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마법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켰다는 것을 깨닫자 멍청하게 세뇌된 추종자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자폭했다. 바로 그때 슬라임들이 봉인된 입구를 발견했어요. 유지는 그것이 중요한 방일 거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슬라임들에게 촛불 앞에 서 있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바람배기로 촛불을 껐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보물로 가득 찬 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유지는 쓸모없는 남자들이 아마도 마법석을 모두 팔아서 금을 얻고 있을 거라고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루미나티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즉시 다른 멤버들이 숲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비에르는 그들의 저주 우물이 결국 운석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에 의해서였습니다. 포로가 될까봐 두려워서 한 남자는 왜 아직 공격받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비에르는 적들이 아마도 그들의 죽음이 정화의 불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파괴할 거라고요. 하지만 유진은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결국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비에르가 계획을 제안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단검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쓸모없는 제자들은 그가 아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을 정화한다는 쓸모없는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칼로 찌릅니다. 그 순간 정화의 불길이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라임들을 장벽 구체 안에 가두었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는 훌륭한 아버지처럼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 폭발을 막기 위해 일련의 반마법 장벽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때 땅에서 녹색 불꽃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를 날려버리며 장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이 버티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꽃을 막을 더 강력한 장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그는 완벽한 은폐물을 발견했죠. 그리고 여러 방어막을 결합하여 완전한 고립 배열을 만들었어요. 마법을 발동하자 어두운 방패가 불길을 덮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이 그를 날려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그의 MP는 속도계처럼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그리고 이 장벽마저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하늘을 향해 폭발할 때까지. 그리고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MP가 마이너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세계로 보내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을 지나도록 깨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보드카는 그들에게 숲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그들이 운석에 깔려 다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마을이 안전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드카는 운석이 눈보라를 멈춰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얼어붙었던 물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날씨가 여름처럼 따뜻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드카가 그에게 아침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가 겨울의 끝을 축하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식당 안에서 유진은 자신이 주빈으로 축하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드카는 마을 사람들이 그가 눈보라 동안 뗄나무를 제공해줘서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릴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괴물 멧돼지를 없애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었으니 최고의 리시아 허브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의 도움에 대한 특별한 간식을 대접했다. 유지가 한입 베어 물자 음식의 황홀한 맛이 그의 인생 최고의 절정을 선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릴리조차 그를 더 강하게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깨어났을 때 그는 버려진 마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를 읽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글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단 하나의 두루마리만 눈에 띄었다.